이제 좀 된다면 네. 어떻게 교육할까? 학원 안 보낼 거예요? 아, 저희는 사교육 시키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인앤아웃이라는 저 좋은 학원이 있어요. 인생 교육 시키죠.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네. 어떻게 해야 좀 부자 되는 거예요? 우선 금융 문맹은 필패입니다. 바이블을 한번 쓰긴 할 거예요. 바이블. 우리 집안에서 지켜야 되는 일종의 교주 같은 이런.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 잘한다고 학력이 높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블루오션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왜냐면 사람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장은 보장이었어요. 지금 보장인가요? 어느 정도 보장되잖아요. 어느 정도잖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아주 그 들어가는 투하 자본, 그 어느 정도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대해졌어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와요. 효율성이 엉망이 됐어요. 레드오션화 돼버렸어요. 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학벌이 이제 점차 중요하지 않은 네. 무색해진 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라도 TV 나와서 알고 있는지 학벌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사교육비가 밝혀진 걸로는 네. 1년에 20조일 거고 네. 비공식 직접, 음식까지 다 합치면 30조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점차 계속 더 늘었어.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얘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형님 보셨을 때는? 아니 학교가 더 이상 별로 안 중요한데 대치도 그냥 더 몰려. 뭐 학벌도 쓰지만은 애들한테 뭔가 투하하는 그 본능 있잖아요. 그 보통 엄마들이 그러니까 자녀의 생존을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이냐는 게 리소스 투하 이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학벌을 높이려고 쓰는 돈도 있고 그냥 애들한테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불안한 그 인간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투하되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막 몇천억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쪽 시장에서 엄청난 시장이더라고요. 일타 강사들 뭐 연봉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망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장으로. 그럼 형님은 자식이 이제 지금 응. 어리잖아요. 어리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좀 들어갈 때좀 된다면 예. 어떻게 교육할까? 학원 안 보낼 거예요? 아, 저희는 사교육 시키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앤아웃이라는 저 좋은 학원이 있어요. 인앤아웃 아니면 맥도날드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교육 시키죠. 그런 식으로 사교육 시키죠. 가서 시간당 15불 받는 교육 시키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은 안 시킬 거예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은 지가 알아서 해야죠.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남은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야죠. 흔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좋은 동네가 강남이죠. 강남이잖아요. 근데 형님이 또 강남에 살 수 있는 수준 되시는데 강남에 안 사시잖아요. 살 수는 있는데 좀 찢어지죠 여기가 좀 아프지 여기가. 안 찢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지구인이기 때문에 꼭 강남 그렇게 뭔가를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도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설계를 좀 해서 움직여야죠. 그때 돼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벌을 취득해야 됐다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네. 어떻게 해야 좀 부자 되는 거예요? 우선 금융 문맹은 필패입니다. 불행한 노후의 그 원흉이에요. 돈에 대한 구조하고 내가 노후가 됐을 때 어떤 구조를 짤 수 있는지 그 돈에 대한 자본에 대한 생리를 알고 그 생리를 바탕으로 구조를 짜야 돼요. 일찍 짤수록 편해질 겁니다. 우리 큰아들은 벌써 시작했어요. 45살이거든요. 벌써 주식을 사서 같이 우리 연구하고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서 모으고 있어요. 5살부터 모아서 언제까지 모을 거냐면 평생. 어떤 구조로 갈 거면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지분을 모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분을 모아서 그 모은 상태로 세금 낼 거 내고 적법하게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아들이 또 모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더해지는 거죠. 그럼 세상의 지분이 더 늘어났겠죠. 그게 또 손자들한테 또 넘어가겠죠. 점점 넓혀지겠죠.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바이블을 한번 쓰긴 할 거예요. 바이블. 우리 집안에서 지켜야 되는 일종의 교주 같은 이런. 그 유태인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녀 경제교육을 한다면서 좀 비슷한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그걸 막 따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상식이네. 그 유태인에 관련된 책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상식이에요. 내가 볼 땐 상식인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그게 약간 벽에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형님처럼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돈을 자기 월급으로 벌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좀 부자가 되기 힘든 건가요? 저도 월급으로 돈을 벌었어요. 당연하죠.
흑수저에서 어떻게 돼? 월급으로 돈 벌고 알바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거를 더 커질 것,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행동을 했다는 거지. 당연히 지금 다 자수성가죠.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도 노동 수익으로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될 거잖아요. 예. 왜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인이 부자 될 거라고 나 자신할 것 같은데? 자신하죠? 도대체 뭐라가? 자신하잖아. 이걸 뭐 몰아가는 건 나쁜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신하죠? 네, 뭐 열심히 산다면. 예, 열심히 산다면. 요즘 모토는 열심히, 꾸준하게, 겸손하게 이 하면? 사람만 지키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것도 경험이 쌓이면은 본인의 실수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세련돼지죠. 저도 그랬고 당연히 수련이 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엔 모두가 어쨌든 이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네. 노동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저도 유튜브라는 걸 노동을 하는 거고, 형님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투자 소득을 해서 벌든지 사업 소득을 해서 벌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투자 소득과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은 네,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 문제인데 처음에는 노동 수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본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본이 또 자본을 만들어내요. 그게 점점 쌓이죠. 24시간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 52시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한정돼 있지만 자본은 무한정 벌어질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500살 같이 살잖아요. 그럼 제가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무조건 제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덧대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만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예. 거기 복리가 이어지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일찍 할수록 유리한 거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늘어나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월급은 한정돼 있지만 자본소득은 점점 늘어나겠죠. 역전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100% 자본소득인데 사실 그때는 뭐 일을 해봤자 나가서 뭐 해봤자 그냥 개미 눈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본소득에 비해서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사회에 내가 가난한 이유는 네. 흑수저라서 사회가 페어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전체적인 어느 정도 문화도 좀 있긴 하잖아요. 있죠. 예, 예. 그럼 형님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뭐 바꿔야 된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없고 그냥 제 눈에만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널 와가지고 막 구독하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 형님 얘기 들으면 그런 느낌이네요. 예, 예. 생각이 가난한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군요. 예, 예, 싫어요. 현재 돈이 없는 건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 생각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도움 줄 게 없고 우선은 옆에 있어도 제가 도움 줄 게 없어서 미안하고 그렇죠. 미안할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도움 줄 게 있어가지고 감사받을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시간적 이득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는 네.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뭐 잘하는 걸 해야 되냐 이런 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네. 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형님은 직업을 볼 때 좀 뭘 가장 크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제대로 된 직업을 뭐 가진 적이 없어서 제가 그리고 뭐라고 여기서 뭐 그런 걸 갖다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냐 참 그게 참 웃긴데 애들이 제가 셋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직업을 가질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직업을 가질 때 그 전에 구조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생계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좀 구조는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노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본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에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아실현 쪽에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예. 저도 사실 그걸 하고 있고 맨날 유튜브 왜 해요? 물어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재능을 찾은 것 같아.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재테크를 하게 되면 네, 예. 예금이라든가 적금도 사실 재테크 영역에 포함되잖아요. 어쨌든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증권, 채권, 펀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재테크도 있나요? 그럼요.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착각하는 것들, 비트코인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시간에 역으로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샤넬 테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샤넬 테크, 그림 테크나 뭐 시계 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논리 들어보면 좀 허접해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사실 유행이거든요. 그걸 내가 팔려고 현금화할 때 있잖아요. 그때 유행이 그게 아니면 문화가 바뀌잖아요. 그때 세대는 그림 안 사, 뭐 자동차 올드카 이런 걸 안 사는 그런 문화가 그 사회에서 엄청 커지면은
현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빼는 게 왜 보관 비용을 신경을 안 써? 보관 비용 엄청나거든요. 백 하나 예쁘게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다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다 보관해야 되죠. 그 공간 얼마일까요? 강남 아파트 같은 그 공간이 얼마야? 장난 아니잖아요. 그걸 뭐 장을 해가지고 넣어놓는다고 생각해봐요. 뭐 보면 즐거운 뭐 그런 건 있는데 재테크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걸 취미라고 인정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재테크로 내가 노후의 대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럼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예금이나 적금은 장기적으로는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밀리게 돼 있죠. 이 세상은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세상은, 자연은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엄청난 삶의 퀄리티를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왕만큼이에요. 왕도 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김 작가님 차 타는데 나는 이제 국산차 구닥다리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제 상대적인 건데, 그러면 예금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후에 박스 줍는 게 비참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박스를 안 줍기 때문에 비참한 거지. 그 옛날 사람들은 박스 죽기 전에 죽었어요. 박스 주시면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탄이라든지 뭔가 다른 나라 보게 되면 더 비참한데도 사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비참한 게 아닐 수 있는 건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비참하냐면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금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훨씬 더. 그럼요. 그게 사회적 문제의 갈등의 근원이죠. 지금 형님의 관점이 네. 어쨌든 예금이나 적금은 사실 다른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도 굉장히 낮으니까, 네, 네.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따라가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못 따라가죠. 어. 네, 네. 근데 지금의 이 위기 사태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그 안전자산, 일단 지금은 부동산이든 네. 증권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 말고 네. 좀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 네. 뭐 말하는 전문가들도 뉴스 기사를 보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판단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네. 형님 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디플레이션 사실 시대거든요. 네네.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더 싸지는데 이제 그러면 예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산 효율이나 문화가 바뀌었고 이제 뭐 뉴노멀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공유의 경제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쳐서 그런 거지. 자산 시장은 아직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자산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볼 게 아니라 자산 가격으로 봐야 돼요. 그것만 보면 돼요. 공산품은 당연히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이제 뭐 공유 시스템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경제학자들 대입하면은 네. 너무 인문학적 소양이 이제 좀 빠지는 거고, 자산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자,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2, 3년이라니까. 2, 3년. 2, 3년도 아니에요. 1년 막 그렇게 봐요.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공포에 사실은 가격이 엄청 쌀 때 내가 산 것보다 더 싸질 수 있지만, 정상화 된다면, 그게 된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단일 수 있는데, 투자는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포에 의해 가지고 금도 팔고 은도 팔고 안전자산을 다 팔고 달러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르르 도망갔어요. 그게 1400 3월 19일이에요. 그날 이미 우리는 결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현금 있는 사람들이 그 공포에 떠나가는 사람들 거를 자산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1700이라니까요. 이미 지금 미국 주식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거 50%막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공포에 집어 던지는 것들을. 투자는 남들이 다 얘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가지고 나는 다른 편에 쓸 수 있는 사람 승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 위험하니까 다 현금화를 해라. 그거는 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비 오고 천둥 칠 때 우산 쓰고 나가야 돼? 집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맞는 얘기 같죠. 그거는 이 자산 투자 시장을 갖다가 뭔가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하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들이 공포에 헐값에 집어 던지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왜 비 오는 날 천둥 치는 날 우산 쓰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게 박수 치고 아 그렇구나 나도 현금이구나 달러구나 또 멍청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사고에 이 단편적 사고가 하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다 반박하죠. 그거랑 전혀 다른데 왜 그거하고 비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